안녕하세요. 주초연입니다. 1월 10일 화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화 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고대 로마의 도로망과 이 호국 영웅 거위 그리고 인간 스파르타쿠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고대 로마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고대 로마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대 로마의 도로망이 지닌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도로망이라는 것이 고대 페르시아로부터 거의 모든 제국에서 도로망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업적인 용도로 이 도로망이 이용된 것은 이 고대 로마 시기부터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도로망이라는 것을 군사적인 목적에서 실용적인 상업도로로,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고대 로마에서도 이 군사적인 목적이었지만 이 상업도로로 실용적으로 사용되었던 측면을 부각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이 공화정을 지킨 호국거위는 보통 호국 영웅 그러면 인물들 혹은 장군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느닷없이 거위가 호국 영웅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공화정을 지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것과 관련된 이 거위의 이 활약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간 스파르타쿠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에 인간이라는 말을 붙인 게 좀 생뚱맞다. 인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파르타쿠스는 노예였고요. 노예는 인간이 아니죠. 사실 인간이 아니라 거의 가축과 비슷한 대접을 받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고대 노예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실상을 이 스파르타쿠스를 통해서 이 부각시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죠. 이 도로망이 로마에 미친 영향, 그리고 외세의 압제와 이민족의 침략을 극복한 이 로마, 그리고 고대 노예제 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지도는 이 고대 로마 시대에 닦였던 이 도로망 지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이 아나톨리아 반도가 되고요. 이쪽이 발칸 반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탈리아 반도, 이쪽이 이베리아 반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고대 로마의 이 도로망은 이 북아프리카에서 이 아나톨리아 반도 그리고 이 동유럽까지 영구에 걸쳐서 건설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로마가 점령한 지역들의 공통된 특징은 이 올리브나 이 레몬이 이 자라는 지역, 그리고 이 북쪽 한계선은 대부분 포도 경작지와 일치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잉글랜드까지만 이 개척이 이루어졌고요. 이쪽은 웨일즈라는 곳이에요. 잉글랜드까지만 사실상 로마가 점령을 하고 이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는 켈트족이 계속해서 번성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시작해 보죠. 로마 도로망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고대 로마의 도로망은 지금도 이 도로로서 이용되는 곳도 제법 많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죠. 이 로마가 정복 과정에서 구축한 직선 도로는 세계를 지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 도로망을 통해서 놀라운 육상 운송 시스템이 구축되고 이 고대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데 이 도로가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죠. 이 고대 로마인들은요, 이 건축에 이 실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축 사업에 아주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다리, 운하, 돌로 포장된 도로 등 수많은 걸작을 남겼다고 볼 수가 있죠. 특히 광범위한 도로망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안정성과 확장을 위한 기간시설이 도로이기도 했고요. 자그마치 연장 총 12만 킬로미터가 넘을 정도로 광범위한 도로망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제국 전역에서 군대, 사람,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했던 것도 바로 이 고대 로마의 도로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화, 인종, 그리고 제도를 하나로 만드는 거대한 용광로가 바로 이 고대 로마 시기의 도로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군대의 신속한 진군, 그리고 식량과 군수 장비를 보급하는 마차의 이용 이외에도 무역과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 것이 또 이 고대 로마의 도로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도로는 로마가 최강 국가로서의 이 위용과 정치 지도자의 권위를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도로가요, 이 개선문으로 시작해서 끝났고요. 도로의 이름도 도로건설 자금을 지원한 행정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는 경우가 많았죠. 로마의 도로망은 이 영국에서 시리아에 이르기까지 제국 전역에 점차 퍼져나갔고요. 일부 도로는 로마 주변의 도로만큼 유명하고 잘 관리 운영되었습니다. 기원전 116년에 이 건설 작업이 시작됐던 비아 도미티아, 이 비아라는 말은 도로란 뜻이죠. 이 도미티아 도로는 이 프랑스의 알프스에서 시작해서 이 피레네 산맥까지 이어졌고요. 이 스페인 전역에서 병력 이동에 매우 중요한 도로로 이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발칸반도를 건너 비잔티움에서 끝나는 비아 에냐티아, 이 기원전 2세기 중반에 이 건설 작업이 시작됐던 이 비아 에냐티아가 있어서 제국의 서부와 동부를 잇는 중요한 육로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완성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갑자기 이 도로가 우후죽순으로 건설된 것이 아니라 이 점령지를 하나하나 확대해 나가면서 길이 뚫렸다고 보는 게 맞겠죠. 죄송합니다. 군사력의 열쇠인 도로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이 도로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피아 가두는 이 기원전 312년에 건설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2차 쌈니운 전쟁 동안 카푸아에서 공화정 로마와 동맹국 사이에 이 보급로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이후로 도로 시스템은 이 종종 로마의 정복 과정에서 이 서서히 이 폭을 넓혀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 군단이 먼저 유럽을 가로지르는 길을 개척하면 이 로마인들은 점령한 도시를 로마와 연결하고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 직선도로는요, 이 로마 군단이 적보다 속도를 내서 기동할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죄송합니다. 제국의 일상적인 유지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군 병력의 이동 시간이 단축되고요. 행군의 피로도가 낮아짐에 따라 발이 날랜 군단은 이 외부 위협과 내부 봉기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에 이 32km로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로마 세계의 가장 고립된 지역조차도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신속하게 병력이 공급되거나 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 국경 전초기지에 거대한 병력을 주둔시킬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죠. 토지 측량사 부분을 보도록 하죠. 모든 이 도로 건설의 시작은 토지 측량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토지 측량사는 조준대를 사용해서 한 목적지에서 이 다른 목적지로 가는 가장 직선 경로를 공들여 이 도표로 작성함으로써 도로 건설 과정을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로 건설에서도 먼저 하는 작업이 이 측량 작업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결과 도로는 종종 가파른 언덕을 곧게 닦기도 하고요. 강을 만나면 다리를 건설하고 산을 통과할 경우 직선 도로를 뚫기 위해 터널을 뚫기도 합니다. 지금 강을 만나면 다리를 건설하고 산을 통과할 때는 이제 터널을 뚫고 그런 이 건설 작업을 통해서 도로가 구축이 되죠. 이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이 산을 통과할 경우 이 터널을 제법 많이 뚫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로마 시기에 뚫었던 터널 중에 한 터널의 모습입니다. 터널은 긴 우회로를 피해야 하는 경우 쓰는 공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도 남아있는 로마의 터널은 기원전 1세기에 건설된 3개의 터널입니다. 길이 1km에 달하는 이 큐메아 터널이 있고요. 또 이 705m에 달하는 크타 네아폴리타노 터널이 있고요. 또 780m 길이의 크로타 디 세아노 터널이 존재합니다. 터널은 양쪽 끝에서 굴착 작업을 시작하고요. 이 양쪽 끝에서 굴착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때때로 갱도를 위에서 뚫어서 이 작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갱도를 활용해서 굴착 속도를 높이기도 하고요.
안반을 제거하기 위해 두 각도에서 작업하는 것이 이 당시에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암석을 만나게 되면 이 작업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었죠. 단단한 암석을 뚫고 작업을 할 때 이 진행 속도가 하루 고작 30cm 정도로 아주 느려서 터널이 완공되는 것은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예, 이 고대 도로에도 이정표가 있었을까요? 휴게소까지는 몇 킬로, 인근 도시까지는 몇 킬로미터 남았다 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이정표가 있을까 싶은데요. 예, 이정표는 이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속도로의 도로 표지판과 마찬가지로 이 돌기둥은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의 거리를 알려주기도 하고요. 이 여행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휴게소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알려줍니다. 이정표에는 이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이 도로가 건설된 시기, 건설 책임자, 마지막으로 수리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적어 놓기도 하죠. 예, 이 과거의 이 기록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도 오래된 주간들이 많이 발굴이 되는데요. 이 주간의 내용들이 대부분 산성을 건설할 때 어느 부족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느 부족이 얼마만큼의 인력을 동원해서 언제까지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적의 공격으로 산성이 붕괴되는 경우 그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되고요. 또 이 상업 거래용이 또 대부분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물품을 수입한다, 수출한다, 이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정표나 혹은 이 문자 기록을 활용했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생각을 구현하기 위해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소위 황금 이정표를 로마노 포름에 설치하게 됩니다. 저번에 이탈리아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름이라는 말은 광장이라는 뜻이에요. 이 로마노 광장에 황금 이정표를 설치하게 되죠. 금박을 입힌 이 청동으로 주조된 이 이정표는요, 이 도시의 모든 성문까지의 거리를 나열하고 있고요. 이 제국 도로 시스템의 수렴 지점인 개선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로마에도 이 역참이라는 것은 사실상 공문서를 나르는 이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역참 기능과 또 여러분들이 이 민간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쉴 수 있는 휴게소의 역할도 이 시설도 갖추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로마의 도로에도 역참과 휴게소가 존재하는데요. 이 공문서를 전달하는 관리가 다른 말로 갈아탈 수 있는 역참은 매 16km마다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역참이 존재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이란 동물 자체가 이 속도는 빠르지만 지구력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속도로 꾸준히 달릴 수는 없죠. 그래서 이 16km마다
혹은 30km마다 이 역참을 설치해서 이 지친 말을 맡기고 지치지 않은 새 말로 갈아타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속도가 꾸준하게 또 빠르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참을 설치하게 됩니다. 예, 이 말은 빨리 지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몽골 군사들, 이 원나라 시기의 몽골 군사들은 꼭 5필의 말을 함께 몰고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예, 한 마리가 뭐 지치죠. 그러면 그 다음 말로 교체해서 이제 전투에 임하게 되고요. 그 말이 지치면 또 연말로 옮겨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빠른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역참을 통해 제국 전역에 엄청난 속도로 통신이 전파됐고요. 뭐 물론 이 말을 통한 이 소식의 전파라는 부분에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정말 느린 속도죠. 요새는 뭐 대부분이 실시간 뉴스 위주잖아요. 거기에 비해서는 늦지만 당시의 이 환경 속에서는 상당히 빠른 엄청난 속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한 세금을 운반하는 임무를 맡은 제국의 특사들에게 이 역참은 특히 중요했습니다. 이 역참에서 쉴 수 있었기 때문에 도로 이용자들은 하루에 96km까지 이동할 수 있었고요. 도로 이용자들은 약 32km마다 설치된 이 도로변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 당시의 도로 관리와 순찰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 도둑과 노상 강도를 막기 위해 도로에는 도로 순찰대로 알려진 로마 제국의 제국 군대에 이 특별 파견대가 순찰을 돌게 됩니다. 교통량은 많지만 외딴 지역에 경찰 추소와 망루를 설치해서 이 도둑이나 노상 강도의 출현 가능성을 여행자에게 알려주기도 하죠. 이 도로 순찰대는 도망 노예를 감시하고 통행료 징수원으로도 활동하게 됩니다. 로마의 도로도 항상 무료는 아니었죠. 이 부분은 잠시 뒤로 하고 이 도망 노예를 감시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예, 뭐 한 15년 전인가요? 한참 전에 이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도망 노비를 잡는 그 특별직 공무원이라고, 뭐 지금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도망 노예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은 제법 되죠. 그들을 감시하고 또 잡아들이는 역할을 이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행료 징수원으로도 활동하게 되죠. 이 군대가이도요, 이 다리, 산길 또는 지방 경계를 넘어설 때마다 이 물품에 수수료나 세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이 고대 로마의 도로망은 지금도 사용 중이죠. 로마의 2000년 된 도로는 내구성 면에서 현대 아스팔트 도로를 능가합니다. 많은 로마 도로는 최근까지도 주요 도로로 사용되고 있죠. 이 플라미니아 가도와
이 영국의 포스웨이를 포함한 일부 도로와 교량, 터널, 수도교는 현재도 이용 중입니다. 예, 다음 주제로 이 거위와 스파르타쿠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에 이 콜로세움 경기장이 있는데요. 이 거위털이 날리고 있네요. 이 거위와 콜로세움, 로마 공화정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대 로마를 지킨 거위의 조각상입니다. 예, 고대 로마를 어떻게 지켰다는 얘기죠? 그것도 거위가요. 글쎄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는 이 강력한 로마 제국을 건설한 로마만 기억하고 있죠. 그래요. 우리가 고대 로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 고대 로마 제국만 얘기하죠. 아주 거대하고 이 발전된 이 문명화된 로마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건국 초기의 로마라는 나라는 이 잦은 외침과 이 생존을 위한 투쟁 시기도 겪었었죠. 우리는 그 부분을 잊어버리고 강력한 제국만을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카피톨리노 기러기 이야기는 그러한 생존을 위한 투쟁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번 이탈리아 편에서 이 슬쩍 보는 역사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로마는요, 사실상 에트루리아의 식민도시로부터 시작한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식민지 백성에서 시작된 국가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이 식민지를 극복하고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독립운동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귀족들의 이 활약상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원로원, 의원 자격을 얻게 되죠. 여러분들이 고대 로마 제국을 생각하시면 원로원이 기억이 날 거예요. 저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저렇게 막대한 권력을 휘두를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그 원동력에는 바로 이 에트루리아의 식민지에서 이 독립을 이루게 한 독립운동 세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바로 그 힘으로 이 로마가 몰락할 때까지 이 원로원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카피톨리노 기러기 이야기는 그러한 생존을 위한 투쟁을 잘 보여주는 사례죠. 기원전 387년 갈리아인이 이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 반도로 대규모 침공을 감행하게 됩니다. 갈리아 부족민에게 새로운 땅을 나눠주고 노략질을 하기 위해서였죠. 이 당시 로마 공화국은요,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상황이었습니다. 로마는 인근 국가를 정복하거나 조약을 맺어 영역을 넓히는 확장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로마라는 나라는 또 한 가지 이 장점이 있어요. 이 로마라는 나라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일찍부터 터득했다고 볼 수가 있죠. 로마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전쟁이 발발했을 때 다른 국가들은 그 성문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죽을래? 아니면 노예가 될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죽기도 싫고 노예가 되는 건 더 싫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싸우는 법밖에 없겠죠.
타협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요, 이 로마라는 나라는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을 더 붙여요. 이 적국 성문에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죽을래? 노예가 될래? 아니면 로마 시민권을 얻어서 이 로마 사람으로 살래? 그러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래? 뭐 싸워서 죽고 뭐 노예가 되고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뭐 로마가 부강하다니까 그냥 로마 시민으로 사는 편도 뭐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 내란이 일어나고 성문을 스스로 여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죠. 사실상 로마는 이 싸우지 않고 적의 성문을 여는 이 방법을 일찍부터 깨우쳤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확장기가 마련이 됐는데 이 갈리아라는 이 외부 변수가 이제 로마를 위협하게 됩니다. 당시 이 갈리아가 침공해 올, 뭐 이쪽에 있던 갈리아가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탈리아로, 이 로마로 침공할 당시 이 로마가 차지하고 있던 영역의 이 크기입니다. 영토는 작았지만 많은 이웃 국가들과 조약을 이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때까지 로마는 이웃 국가와의 전투에서 패배를 몰랐습니다. 이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조차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갈리아인들을 대적하게 되죠. 사실상 경험이란 것은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개념을 형성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대학 기간 동안 여러 경험을 하시다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 이 돈을 벌기 위해선 어떤 방식을 써야지 되겠다. 이러한 이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이 대학 기간 동안 많은 경험을 뭐 해외여행도 좋고요. 국내 여행도 좋고 이 책을 읽는다든지 이 여러 교양을 쌓으면서 이 다양한 경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경을 넓히고 싶다면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이 갈리아인들의 침공을 물리치면서 깨닫게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카피톨리노 거위의 전설입니다. 갈리아족들이 이 성을 기어오르고 있는데 군사들은 안이 보이고 이 거위들만 꽥꽥거리고 있네요. 이게 전쟁이 이렇게 돼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거위들만 보이고 수비병사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네요. 로마인들은 북쪽에서 이 갈리아인들의 침공 소식을 듣고 전투 준비에 임하게 됩니다. 갈리아인들은 이 로마인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죠. 당시 로마에 기록된 이 갈리아 전사들의 모습이에요. 갈리아 전사들은 알몸으로 싸웠고 몸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머리와 얼굴은 뒤틀리고 잔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알몸으로 싸웠다는 말은 로마 사람들이 이 문명화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 야만적인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한 거라고 보이고요. 이 문신이 생겨져 있었을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자신의 이 당시에 문신이라는 것은 피부에 이 상처를 내서 이 문신을 박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지만 머리와 얼굴이 뒤틀리거나 잔인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갈리아 전사들이 야만적이고 이 힘밖에 쓸 수 없다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로마인들은 기술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이 또 이 갈리아 전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이 갈리아 전사들의 전투 함성은 드높아서 이 로마군의 사기를 떨어뜨렸고요. 예, 갈리아 전사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 로마군 사기를 떨어뜨릴 정도로 엄청났다고 해요. 그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한 그들은 거대한 무기를 너무나 자유자재로 휘둘렀다는 거죠. 거대한 무기를 자유자재로 휘두르기 위해서는 이 덩치가 상당히 좋아야지 되겠죠. 이 로마 사람들보다 덩치가 훨씬 더 좋고 이 거대한 무기를 마구 휘두르는 그야말로 그 무시무시한 이 전사였다는 것을 이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과장법을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병사들은요, 이 공포에 떨면서 꼬리를 내리고 성문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예, 싸움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요, 이 로마 성문을 열고 그냥 몰래 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쳤다는 거죠. 심지어는 성문을 닫는 것도 잊은 채 활짝 열어놓고 도주를 했다고 해요. 정말 이게 무슨 얘기죠? 이 로마 병사들은 성문을 열어놓은 채 그냥 꼬리를 내리고 내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네요.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 게르만족들은, 갈리아족들은요, 이 나름대로 이 이성적인 면을 발휘를 해서 이 로마인들이 문을 열어둔 이유가 매복을 한 상황에서 기습 공격을 할 수도 있다. 그럴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갈리아인은 이 척후병도 보내고 혹시 매복병이 있는지 이 상황을 확인한 뒤 3일 후에야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예, 무턱대고 들어갔다가 매복군에 걸리면 사실상 이 패전을 면치 못하게 되죠. 이 갈리아인들의 이 3일 후 입성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군대의 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로마 시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도주할 수 있었죠. 이 나머지 병사들은요, 이 카피톨리노 언덕에서 농성전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가 공성전과 농성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공성전이라는 것은 성벽을 넘어서 적을, 성을 장악하기 위한 공격을 얘기하고요. 이 농성전이라는 것은 끝까지 적을, 성을 넘으려는 적군을 방어하는 것을 이 농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갈리아인들은 로마인들이 겁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예, 얼마나 겁이 났으면 그냥 싸워보지도 않고 도성문을 열어놓은 채 냅다 도망치기 바빴으니까 당연히 겁쟁이로 판단하는 게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들어가 약탈하고 불을 지르게 되죠. 공선전을 통해 카피톨리노를 점령하려고 이 갈리아 전사들은 여러 차례 시도를 하고요. 그에 따라서 이 카피톨리노 언덕에서 농성전을 벌이고 있던 로마 군대는 이 농성전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었죠. 예, 여기에서 이제 공화정을 지킨 거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40여일간 계속된 농성전에 이 로마군이 지쳐 잠들고 심지어는 개들마저 뭐 군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군견마저도 깊은 잠에 취해 있던 순간 이 갈리아인들은 미끄러지지 않는 손장갑을 끼고 이 성벽을 기어 올랐다고 합니다. 이 로마인들이 이 기술한 내용이에요. 예, 미끄러지지 않는 손장갑. 어떤 재질로 만들었는지 무척 궁금한데요. 그런 게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파이더맨이었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여하튼 어떠한 재질이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을 장착한 손장갑을 이용해서 이 성벽을 맨손으로 기어 올라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다리를 이용하는데 사다리 없이 이 손 장갑을 활용해서 성벽을 기어 올랐다고 하죠. 이 침략자들이 성벽을 기어오르는 소리를 듣고 거위가 난리법석을 피우게 됐다는 것이죠. 예, 이 로마군도 지쳐 잠들고 군견마저도 이 잠에 취해 있던 그 순간 이 거위들은 적의 이 기어오르는 소리를 듣고 그야말로 난리법석을 깨깨거리면서 난리법석을 피웠다고 합니다. 이 총사령관이었던 마르쿠스 마니우스가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게 되고 칼을 집어들고 그의 부하들을 부르며 성의 이 난간으로 달려가 갈리아인의 기습 공격을 막아냈다고 하죠. 이후에도 포위 공격은 몇 주간 계속되게 됩니다. 예, 거위의 깨깨 소리가 없었다면 아마 로마는 역사에서 자치를 감췄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거위 덕분에 이 갈리아인의 이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국 영웅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리아인은 계속된 전투에 지쳐서 로마와 이 강화 조약을 맺기로 결심하게 되고요. 이 로마인들은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고 평화를 살 수 있었습니다. 로마는 바로 이러한 이 시련을 견디고 위대한 제국이 된 거라고, 이 위기 없이 이 거대한 위인이 등장할 수는 없겠죠.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서는 주어가 갈리아인인 이유는 사실상 이 기록에 따르면 로마인들이 먼저 제안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 보수적인 이 글쓰기 하시는 분들은 이 갈리아인이 먼저 강화 조약을 맺자고 주장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한번 그 식으로 이 글을 적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기보다는 로마 사람들이 먼저 강화 조약을 맺자고 부탁을 했겠죠. 예, 이 앞서 그림을 보시면 이 저울이 등장하는데요. 이 저울을 놓고 이 갈리아와 로마 사이에 이 갈등이 심각했어요. 이 로마 사람들은 로마인의 저울을 사용하자고 얘기를 하고요. 이 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이 갈리아의 이 저울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갈리아 저울을 사용하게 되죠. 이 도량령이 통일되는 시기는 19세기부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저울에 따라서 이 속임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자기들 이 저울을 사용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 당시에 갈리아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 갈리아식 저울을 사용하게 되죠. 예, 그렇게 되면서 이 영고위로 이 숭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에 어떤 축제를 가셔도 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거위예요. 저게 이 거위가 왜 이 축제 한복판에 제일 먼저 등장할까? 아마 의아할 거예요. 바로 그 이유는 이 로마 공화정을 바로 이 거위들이 지켜줬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궁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사실상 궁견들도 널브러져서 자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 궁견들을 삶아 먹었다는 이 기록이 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위만도 못한 개, 뭐 이렇게 되면서 좀 비교하는 건, 동물들끼리 비교하는 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뭐 당시에 이 분위기상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주노 신전과 로마 공화정을 지킨 신성한 거위는 영물이 됩니다. 매년 축제 때마다 로마시를 지킨 공로를 인정받아 이 축제 행렬의 맨 앞에 자리하는 영예를 얻기도 했죠. 예, 이 카피톨리노 언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는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카피톨리노 언덕은요, 이 로마 부유층의 거주 공간이자 이 사원, 그리고 원로원, 회의실과 같은 공공건물이 밀집된 장소입니다. 이곳이 마지노선이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죠. 갈리아의 포위 공격으로 일반 시민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전후 시민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원로원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이전과 같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죠. 빈곤한 많은 시민들이 채무자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거리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거나 농토를 벌이고 산적이 되기도 합니다. 예, 채무자 감옥이란 말이 여러분들께 와닿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과거에는 채무자들의 경우 이 감옥에 가둬놓고 이 돈을 이 고리 대금업자건 뭐 은행 쪽이던 돈을 이제 갚을 때까지 이 감옥에 가다 놓게 됩니다. 이래서 벌어서 갚아야 되는 사람을 감옥에다 쳐놓는다는 것도 사실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뭐 이런 채무자 감옥이 당시에 많이 있었죠. 뭐 만약에 끝까지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채무자 감옥에서 나와서 이 노예 시장에 팔려가게 됩니다. 이 마르쿠스 마니우스는 이 원로원의 이 같은 행동을 비난하고요. 이 전쟁으로 피폐해진 시민들을 위한 개혁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 로마에서 이 원로원파와 민중파 간의 이 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이 민중파의 이 선두주자, 이 원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스파르타쿠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파르타쿠스의 얼굴은 알려진 바가 없죠. 이 조각상은 요 근래에 만들어진 것을 뭐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검투사가 선호하는 짧은 검을 뜻하는 라틴어 글라디우스에서 이름을 따 이 검투사를 글래디에이터라고 부르죠. 이 초기 검투사들은요, 기원전 3세기 말에
로마에 패배한 삼나이트 전사들의 전투복을 입은 후 오른팔에 착용하는 화려한 장식의 투구, 방패, 장갑을 착용하게 됩니다. 기원전 264년 이 제1차 포에니 전쟁 동안 희생된 전몰 영사를 위한 장례식을 기념하기 위해 이 처음 검투사 게임이 등장하게 되고요. 기원전 174년에는 74명의 검투사가 로마인을 위한 특별 장례식의 일환으로 이 3일 동안 검투를 벌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기원전 74년 게임 형식의 최초의 검투사 경기가 이 기원전 74년에 열리게 되고요. 이 검투사 게임은 흥행에 성공하게 되죠. 피를 보는 스포츠에 대한 로마인의 수요가 커지게 되고요. 전복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수천 명의 노예들이 이 검투사 게임을 준비하기 위해 특별히 건설된 훈련센터 또는 학교로 끌려가게 됩니다. 흥행에 성공하게 되자 이 검투사 훈련 학교가 우후죽순으로 열리게 되고요. 오늘날 나폴리 북쪽의 이 카푸아 마을 근처에 훈련 센터들이 집중되게 되죠. 학교에서 검투사들은 이 다양한 무기에 대한 적응 훈련, 아울러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하면서 이 검투사의 이 재능을 가꾸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징계와 처벌은 아주 가혹했다고 하죠. 기원전 73년 이 78명의 검투사들이 이 카푸아 근처의 이 렌툴루스 바티아투스 학교에서 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이 심한 학대 때문이 아닐까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검투사들은 숙소에서 쫓겨나 부엌에서 발견한 식칼과 침으로 이 경비원을 제압하게 되죠. 운 좋게도 이 검투사의 무기를 다른 도시로 운반하는 이 마차를 발견하게 되고 이 무기로 무장한 71명의 이 검투사는 돌연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 노예봉기가 일상화된 로마의 모습인데요. 이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끝난 후에 이 잡힌 포로들을 이 십자가형의 십자가에 매달아 이 사형을 시키게 되죠. 기원전 135년 제1차 노예전쟁이 있게 됩니다. 사실 이 스파르타쿠스의 난은 제3차 노예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제1차 노예전쟁은요, 시칠리아 섬에서 일어난 노예 반란이고요. 로마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년 후에야 로마 군대가 파병되어 시칠리아 노예 반란군을 그것도 간신히 제압하게 됩니다. 7만 명 이상의 노예가 무기를 들고 효과적으로 이 전투를 벌여 이 시칠리아에 있던 로마 군단을 무찌른 것이죠. 기원전 104년에도 제2차 노예전쟁이 있습니다. 무려 4만 명의 노예가 시칠리아를 휩쓸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역시 제2차 노예전쟁도 1차 노예전쟁과 마찬가지로 이 로마에서는 멀리 떨어진 시칠리아 섬에서 발발이 됐네요.
이 4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 끝에 집정관 마니우스 아킬리우스가 직접 나서서야 간신히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노예들은 체포되어 경기장에서 야수와 싸우기 위해 로마로 압송되었고요. 제1, 2차 노예전쟁은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칠리아에서 일어난 강 건너 불구경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제3차 노예전쟁은 얘기가 많이 다릅니다. 이 제3차 노예전쟁은 바로 고대 로마의 신장부, 바로 로마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로마 인구 중 노예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잘 훈련된 검투사가 지휘하는 도망 노예 군단은 이전의 노예 전쟁과는 차원이 달라도 너무 달랐던 것이죠. 78명의 이 검투사가 이제 자유를 찾으러 떠나는 도망 노예들을 이 기초 군사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친 이 도망 노예들이 사실상 이 병력이 되면서 이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죠. 이 스파르타쿠스는 트라키아 출신 노예 검투사입니다. 로마 공화국에서 일어난 노예 봉기 중 하나인 제3차 노예전쟁에서 이 노예 반란군 지도자가 되기까지 이 스파르타쿠스의 삶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로마군에 복무했던 것은 사실인 듯 합니다. 하지만 이 탈영 장교 출신 이 노예로 알려지기도 하고요. 또 로마군에서 이 산적 토벌을 지휘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도 모두 글쎄요, 정확한 이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하튼 체포되어 노예로 팔린 것은 확실하죠. 기원전 73년 77명의 다른 검투사들과 함께 이 카푸아의 검투사 훈련 학교에서 탈출하게 되고요. 다른 도망 노예들이 곧 합류하게 됩니다. 이 베수비오 산에서 검투사들은 다른 도망 노예들에게 기초 전투 기술 훈련을 실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막강한 군단을 형성하게 되죠. 스파르타쿠스는 검투사의 반란을 주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스파르타쿠스는요, 이 검투사의 반란을 주도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사실 총사령관은 총 3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파르타쿠스 하고요. 아울러서 이 갈리아인 출신 2명의 총사령관이 있는데, 한 명은 크리스라고 부르고요. 또 한 명은 오에나무스라고 불리는데, 이들과 함께 노예 반란군을 지휘하게 됩니다. 처음에 로마는 이 노예 반란군을 심각하게 보지 않아서 주력 군단을 보내지는 않았어요. 이 도망노예 군단은 처음 맞닥뜨린 지방군 3개 부대를 순차적으로 격파하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도망 노예가 합류하게 됩니다.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노예 반란군은 9만에서 12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었죠. 스파르타쿠스는 노예 반란군과 로마군 사이에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자유를 찾아 알프스를 넘을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스파르타쿠스는 우리의 목표는 자유를 얻는 것이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이 로마의 영역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 병력을 빨리 이동시켜서 이 자유를 찾아주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프스를 넘을 것을 제안했던 것이고요. 이 다른 이 공동사령관 중 또 한 명이었던 크리수스는 그와는 생각을 달리하고 아예 로마를 멸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로마를 향해서 진군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크리수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노예 반란군에서 이탈하게 되고요. 이 3만 정도의 병력을 인솔해서 인근 도시를 습격하게 되죠. 곧 패배하고 피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크리수스는 검투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의 이 포로들, 로마군 포로들에게 이 검투사 경기를 시키기도 하고요. 사실상 본인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것을 이 로마인들에게 대갚아 주었죠. 그런 이 차이점을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로마와의 세 번의 교전을 모두 승리로 이끌고요. 이 알프스를 넘는 대신 남쪽으로 향해서 이 로마를 공포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알프스를 넘는 것을 포기했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죠. 그런데 사실상 이 항구 도시로 움직이려고 했고 이 겨울 동안 알프스를 넘다 보면 동사자들의 숫자가 늘 수밖에 없겠죠. 이 빙하로 덮여져 있는 그 알프스를 넘는 것보다는 이 남쪽으로 향해서 항구로 가서 이 배를 이용해서 자유의 땅으로 가려고 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노예 반란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 사령관 마르쿠스 크라수스 인솔하에 이 로마의 정예병이 파견되기도 하죠. 오랜 추격과 수차례 교전이 있었고요. 이 노예 반란군은 이탈리아 남부의 실러강 상류에서 패배당하게 됩니다. 스파르타쿠스는 살해되었지만 그의 시체는 발견되진 않았죠. 살아남은 약 6천 명의 노예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사형을 당하게 되죠. 이 스파르타쿠스의 상징성까지 한번 살펴본 뒤에 이 수업을 끝내도록 하죠. 흔히들 이 영화나 책에서 나오는 스파르타쿠스는 이 억압적인 사회의 전복을 꾀하는 이 저항자의 이 아이콘으로 재현되기도 하죠. 노예 반란군을 사실상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항자의 아이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크리수스가 사실상 이 사회 전복을 꾀하는 저항자의 아이콘이라고 한다면 이 스파르타쿠스는 노예 반란군을 로마의 이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인도해 안정과 자유를 얻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이 로마 사회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았다는 점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저항자의 아이콘보다는 이 평화의 땅,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는 목자의 이 모습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로마의 도루망은요, 이 로마인들의 실용적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는 척도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수업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도루망을 구축한 나라들은 그 전 시기에도 많았죠. 그런데 대부분이 군사용이거나 우편용이라고 이 소식을 전달하는 통신망 역할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로마인들은 상업도로로도 이용하게 됩니다. 이 호국영웅 거위를 통해서는 이 로마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대제국을 건설한 것이 아니라 이 로마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대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주제였고요. 이민간 스파르타쿠스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 스파르타쿠스라는 사람 자체가 이 저항자의 이 아이콘으로 흔히들 묘사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자유를 찾기 위한 길의 안내자가 아니었을까. 물론 이 투쟁을 하는 뭐 그런 이미지가 이 사람들에게 극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뭐 그런 아이콘을 활용하기도 합니다만, 이 자유를 찾기 위한 길의 안내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취지에서 수업을 해봤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1월 11일에 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지금 번뜩 기억이 나네요. 이 중간 대체 과제, 이 레포트는요,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패스, 노패스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수업 열심히 듣고 있는데 뭐 레포트까지 내게 하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학교 측에 이 평가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지 되죠. 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이 비대면 시험으로 볼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여러 문제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레포트로 변경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13일까지는 반드시 제출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출판사 소평이나 제가 뭐 약간 소개해 드렸던 부분을 복붙하시는 것들은 제대로 성적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